디지털 세상의 모든 것을 깊이 있게 알아보는 인포맥스D. 오늘도 명확한 정보와 새로운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서방의 관심이 줄어들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의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5달간 이어진 대러시아 반격 작전에도 큰 성과가 없어서 종전협상 테이블로 내몰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 짚어보겠습니다.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님 모셨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일단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일어난 지가 한 달이 네. 됐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저는 제가 체감하기로는 이전까지 나왔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이 뭔가 쏙 들어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제 느낌이 맞습니까? 네, 저도 사실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네. 사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방어 진지를 향해서 매일같이 에이테크임스 그렇게 네. 미국에게 요청을 해서 요청했던, 네. 받았던 그 굉장히 고성능 초정밀 고유력 초정밀 그 유도 미사일인데요. 그 미사일을 매일같이 러시아 쪽으로 발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전 같았으면 그러니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침공하기 이전 10월 7일에 이전 상황이었다면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에이테크임스를 활용해서 러시아를 공격하는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하나하나가 다 사건이 됐을 거고요. 네. 우리 왜 국내외 그 언론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조명을 했을 텐데 우크라이나가 매일같이 에이테크임스를 발사해도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방 언론도 실제로 네. 그렇게 지금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나요?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언론 보도가 나오는 횟수가 그렇죠. 현저하게 줄어들었다고 보면 되는 네, 네, 건가요? 그러면 이렇게 좀 시선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중동 지역으로 옮겨간 틈에 지금 전쟁 현황은 어떻습니까? 일단 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네. 건 사실이고 우크라이나는 대반격 작전을 포기하지 않았고요. 계속 대반격 작전을 이어가고 있지만 네. 이제 아마 11월 중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 됐는데 11월 중순 이후부터는 급격하게 주요 격전지의 기온이 네. 영하 한 10도, 15도 이상으로 곤두박질을 네. 치기 때문에 네. 사실상 우크라이나군이 지금과 같은 일종의 어떤 템포, 그러니까 뭐 공격 템포라고 하죠. 그런 템포를 가지고 반격 작전을 수행하기에는 이제 어렵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네. 그래서 현재의 상태에서 최소 내년 2월, 뭐 늦어도 한 3월 정도까지는 현재 교착된 상황이 그냥 이 상태로 큰 변화 없이 네. 지속될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교착 상태가 계속될. 그렇죠. 예. 사실은 한 달 전쯤에 저희가 모셔서 그때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면 11월 중순쯤이 되면 날씨가 말씀하신 대로 추워져서 그렇죠. 땅이 물러지고 이러기 때문에 전쟁 상황이 전개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서 한 달 안에 전쟁이 끝날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그 질문을 드렸었는데 네네. 이게 이제 교착 상태로 가는 거기다가 지금 그렇죠. 관심도 줄어든 그런 교착 상태라고. 상태가 지속될 것이다. 네. 그리고 국제사회의 관심, 네. 또 나아가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지원, 네. 안보 지원은 무기 지원도 있고요. 뭐 경제 지원, 인도적 지원 다양한 형태로 지원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과 네. 그리고 관심이 좀 급격하게 뭔가 모멘텀이 약화하는 그런 어떤 판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은 어쨌든 에이테킴스도 지원을 하고 F-16도 지금 지원을 네.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우선적으로 네. 미국보다는 사실은 그 덴마크 그리고 네덜란드 그 유럽연합이면서 동시에 나토 회원국들 한 10개국 정도가 뭐 우크라이나에 F-16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이니셔티브를 네. 지금 결성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덴마크는 한 19대 그리고 네덜란드는 한 42대 그러니까 한 60여 대의 F-16 전투기를 네. 우크라이나에 한 중장기적으로 단기가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공약을 발표를 했고 네. 이 중에서 5대가 이미 루마니아에 들어간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접경을 하고 있는 그렇죠. 지역이죠. 그래서 네. 루마니아에 우선적으로 F-16 5대를 좀 먼저 보내서 거기서 이제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이 실제 F-16에 탑승을 해서 이제 비행 교육을 네. 하고 단순히 뭐 비행 교육에만 그치지 않을 것이고요. 뭐 정비 훈련이라든지 정비 교육이라든지 또 기존의 전투기와 일종의 지휘 센터 그리고 지상군과의 유기적인 통신망 이런 부분들까지 전반적으로
다 교육 훈련이 이루어질 것으로 네. 이렇게 보입니다. 이 협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F-16을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라고 한 협상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전에 있었던. 네, 전에 이루어졌고요. 네. 이제 그 성과가 이제 루마니아의 F-16 5대를 우선적으로 네. 교육 훈련 목적으로 보냄으로써 네. 좀 가시화되는 것으로 보이고 네.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죠. 그리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비록 전선이 교착 상태가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전투기를 받아서 그것으로 하여금 공중 우세를 달성할 수 있다면 비록 겨울이지만 일단 뭐 대반격 작전은 아니어도 네. 일정 지역에서의 공세 행동은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관심이 지금 이렇게 가자지구로 쏠리는 상황에서 전쟁의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을 좀 이렇게 유지시키고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F-16이 지원되기를 바라는데 네. 글쎄요, 연내 지원은 힘들어 보이고요. 빨라야 내년 초 정도 F-16이 그것도 대량이 아니고 유럽연합이나 나토 회원국들이 이렇게 공약을 했던 총량의 일부분들이 네. 굉장히 많은 시간 텀을 두고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도 중장기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그러면 이 중동의 전쟁이 일어나면서 조금 더 지연될 가능성, 영향을 미칠 가능성 결속력 약화에는 일부 영향을 미칠 네. 것으로 보이지만 F-16 같은 경우는 기뇨 무기 체계이기 때문에 네. 아마 이 부분만큼은 유럽연합 국가들도 네. 가급적이면 적시에 원하는 시기에 그러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이 원하는 시기에 뭐 수량은 충족은 못 시키겠죠. 네. 워낙에 소수이기 때문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네. 그것이 200대 300대였으면 더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 유럽연합이나 미국의 여력이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네. 많아봐야 60에서 70대 정도가 단기간이 아닌 중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지원이 될 것입니다. 네. 그러면 그간에는 어쨌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은 정말 지지부진하게 계속 그렇죠.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사실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미국의 스탠스라고 해야 되나요? 미국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는데 뭐 일각에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미국이 신경을 쓰다 보니 여기 정말 소홀해졌고 아예 관심도 안 두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는 있거든요. 실제로 어떻게 지금 보고가 되고 일단 블링컨 장관이 이스라엘을 두 번, 세 번씩 네. 전쟁 나기 전에 그리고 전쟁 나서도 방문을 했고 심지어 바이든 대통령도 전쟁 나기 전에 이스라엘을 이렇게 방문을 했죠. 그런데 사실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예를 들면 개전 초기에 미국이 그 정도까지의 관심은 두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러시아가 침공함으로써 그래도 빠른 시간 안에 서방 그 동맹 및 우방국들을 결속을 해서 경제 제재 형태로 러시아에 대해 징벌적 조치를 가하고 네. 우크라이나에는 대량의 무기 지원을 통해서 빠른 시간 안에 전쟁 지속 능력 그리고 전쟁 수행 능력을 갖춰나갈 수 있도록 굉장히 조력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가장 키플레이어는 우크라이나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니고 미국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 얼마만큼의 수준과 범위, 무기 지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크라이나 대반격 작전의 그 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상 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미국이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하마스 이스라엘 사태로 인해서 미국의 관심이 지금 온통 가자지구로 쏠려 있고 심지어 그간에는 우크라이나에 올곧이 지원이 되었던 네. 무기 지원이 이제는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 이제 안보 지원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뭐 예산 지원을 통해서 이스라엘 뭐 예를 들면 155mm 뭐 포병, 네. 그다음에 탄약 이런 재래식 무기 탄약을 지원을 하는 걸 승인을 했는데 우크라이나는 뺐어요, 또 하원에서. 네. 이 자체가 실제로. 네. 이 자체가 그 동안에는 우크라이나가 100을 받았다면 서방으로부터 이제는 100이라고 하는 무기 지원 총량을 받기는 더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미국이 키플레이어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니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호소가 생각이 나는데요. 네. 젤렌스키 대통령 같은 경우는 미국의 지원이 약해지면 미국이 결국 러시아와 더 넓은 유럽 분쟁에 좀 휘말릴 수 있다 이걸 좀 주장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밀리면 그렇죠. 루마니아나 폴란드도 안전치 않다. 그래서 너희 여기 지금 굉장히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미국한테 주장을 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네. 녹록치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이 얼마나 절박했으면 네. 우크라이나의 사실 한정된 안보 문제를 이제 전 유럽연합의 문제로 확대를 시킴으로써 우크라이나에 대한 포기가 아니고 무기전 감소는 사실상 우크라이나를 포기하는 것과 네. 다름이 없고 그것은 유럽연합 전체에 대한 러시아 위협을 의미하기 때문에
미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계속 호소를 하고 있죠. 네. 이것도 사실은 제대로 이제 조명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젤렌스키 대통령이 나서서 내가 이스라엘에 가서 평화를 부르짖고 뭔가 역할을 하겠다라고 네.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여러 이유로. 사실은 우크라이나 내부에서의 전쟁 지도도 사실은 엄청 어려운 일인데 이스라엘에 굳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가려고 했던 이유는 굉장히 빠르게 판단을 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로 인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제사회, 특히 미국의 관심이 이제 분산이 네. 될 것이 너무 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미국이 아닌 여타 국가들, 즉 미국의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입니다. 유럽연합이라든지 나토 이런 민주주의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중요한 건 지지가 약화될 것을 젤렌스키 대통령은 빨리 간파하고 네. 적극적인 그런 정치적 행보에 나섰는데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서방 국가들도 상당히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미국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우방 국가들도 결국에는 팔 걷어붙이고 좀 나서줘야 되는데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그렇죠. 벌써 1년 10개월 예. 정도 된 거잖아요. 20개월이 지금 넘어가고 네, 있고 네. 그래서 사실은 유럽연합의 많은 지도자들도 피로감을 호소를 하고 있고요. 유럽연합이 거의 뭐 회원국들이 지금 30여 개국가 육박하는데 네. 그 많은 나라들도 선거들이 계속 이루어지겠죠. 최근에 뭐 슬로바키아 같은 경우는 사회민주당이라고 하는 야당이 총선에서 승리를 했는데 친러 성향입니다. 네. 그래서 이 슬로바키아 총선에서 승리했던 그 야당 세력의 일종의 총선 공약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줄이겠다, 감소시키겠다. 네. 그러고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집권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세하지만 그러나 굉장히 이런 변화들이 유럽연합 전체적으로 피로감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다들 고민이 있을 텐데 마치 울고 싶은데 이렇게 귀사대기를 때리는 네. 것처럼 그런 역할들을 이제 부정적인 영향들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 굉장히 압박을 크게 네.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쯤 돼서 러시아는 이 상황을 좀 즐기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실제로 이제 좀 나오는 이야기들이 어때요? 어쨌든 저는 러시아도 좀 소모가 되고 있다라고 느꼈었는데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러시아에는 나쁜 일이 아니네라는 생각이 지금 말씀 듣다 보니 드네요. 결론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는 러시아에 전략적으로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던 앞으로도 수행해야 될 미국의 관심이 우크라이나가 아닌 가자 지구에 쏠려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함께하는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의 관심도 자연스럽게 가자 지구로 쏠리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것보다 유럽연합 국가들 상당수 국가들이 그간에 전쟁 나기 전에는 러시아산 가스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컸죠. 그런데 이제 경제 제재를 11차례, 12차례 패키지 제재를 통해서 러시아에 대한 원유는 뭐 거의 뭐 즉각적으로 제로화 조치를 시행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대체 이제 에너지 수단을 찾아야 되는데 그 대체 수단들의 그 들어오는 가격이 러시아산보다 비싼 겁니다. 그런데 중동에서 이런 분쟁이 났다. 그리고 러시아가 사우디가 나서서 감산에 합의했다. 이것은 글로벌 차원에서 에너지 공급망의 교란 효과를 유발시키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에너지에 대한 민감도가 크고 그런 에너지 안보에 대한 위협이 큰 유럽연합 입장에서는 각자 도생의 길을 모색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직면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한 목소리로 러시아에 이제 좀 대항을 하기가 어려워졌다. 유럽연합들도 좀 그렇다 보니 우크라이나가 더 열세에 좀 빠졌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상대적인 관심이 줄어드는 것은 그만큼 우크라이나의 전쟁 수행 능력과 전쟁 지속 능력이 감소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잠재력이 감소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지난 6월이었나요? 우크라이나가 대반격 작전이라고 해서 이게 굉장히 전세를 뒤집을 거라는 예측도 있었고 의기양양하게 들어가긴 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그러면 우크라이나 지도를 놓고 봤을 때 러시아에 얼마나 뺏겼고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로 우크라이나가 그 대반격 작전을 좀 성공했다고 판단을 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조심스럽지만 물론 우크라이나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대반격 작전을 지금도 임하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의도했던 젤렌스키 대통령이 전쟁 목표로 의도했던 영토적 완전성 회복이라고 하는
그러한 전쟁 목표를 놓고 봤을 때 이번 대반격 작전은 유의미한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일 네. 것으로 보이고요. 네. 대반격 작전 이전과 네. 그리고 대반격 작전이 진행되고 나서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을 봤을 때 전선에 큰 변화가 없습니다. 사실은 큰 변화가 없어요. 큰 변화가 없습니다. 물론 일부 지역입니다. 뭐 로보티네라든지 토크마크 지역 그리고 헤르손 일부 지역에 우크라이나군은 상륙 작전을 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헤르손 지역의 상륙 작전이라기보다는 그냥 일부 해병 병력들이 우크라이나 네. 해병 병력들이 고속 단정을 타고 러시아군의 방어 태세가 조금 취약한 부분에 일부 좀 들어와서 일부 마을을 회복한 정도이지 우리가 뭐 6.25 전쟁이나 나아가서 과거 2차 세계대전 같은 노르망디 상륙작전과 같은 그런 규모 있는 상륙작전이 네. 아니고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전세를 뒤집기 위한 충분한 능력을 가진 그런 상륙작전이 아니고 정말 소수의 병력이 특수작전 부대가 이렇게 들어가서 일종의 후방을 교란하거나 네. 전선 지역에서의 러시아군의 어떤 방어 태세를 좀 와해시키기 위한 그러한 제한된 목표에 지나지 않았다 이렇게 봅니다. 맞붙는 작전이라기보다는 그렇습니다. 게릴라전 형식으로 그렇습니다. 여기가 이제 조금 피곤하게 만드는 정도여서 그렇죠. 그 우크라이나가 지금 원하는 그 자신들의 원래 땅을 다 회복하기에는 정말 요원해졌다라고 볼 수 그래서 있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이제 대반격 작전의 성과가 있다라는 네. 것은 작전적 수준에서 그리고 전략적 수준에서의 큰 이게 이제 성과로 귀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보여주고 있는 대반격 작전 그들이 이제 홍보하고 또 자랑하고 있는 성과라는 것은 네. 지극히 전술적 수준에서의 성과고 이것이 작전적 수준 그래서 나아가서 전략적 수준으로 연결이 되고 있지 못합니다. 네. 거기다가 날씨도 또 추워지고 있으니 이게 계속해서 교착 상태로 갈 것이고 그렇죠. 인치 전쟁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진짜 인치만큼 이렇게 뺏겼다 빼앗았다 이렇게 하고 있다 뭐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네. 이 전쟁을 사실상 지휘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잘루즈니 총사령관이 네. 이제 해외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토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루즈니 총사령관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한 줄로 요약한다면 현실을 인식하고 전략적 방어 태세로 전환을 고려해야 된다. 네. 두 번째, 러시아의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만큼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얘기고요. 지금처럼 항공 우주력이 없는 상태, 공군력이 없는 상태에서 대반격 작전을 하는 것은 그냥 피해를 각오하고 네. 의미 없이 들어가는 것과 불나방이다. 그렇죠. 네, 다름없기 뜻이네요. 때문에 네, 네. 더군다나 지금 우크라이나도 이미 총동원을 선포했지만 동원 자원을 확보하기가 너무 어려워진 네. 거예요. 그래서 전쟁 총사령관이 이제 그런 어려움을 표현을 했는데 또 젤렌스키 대통령은 결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토적 완전성 회복을 위해서 우리의 전진은 멈춰서는 안 된다. 네.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이 잘루즈니 총사령관 간에 불협화음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아마 러시아에서 제가 볼 때는 영향력 공작을 정치 공작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에는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서 잘루즈니 총사령관이 등장을 해서 이 전쟁을 비판을 하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실정을 비판을 하고 그래서 군사 쿠데타를 마치 도모하는 듯한 그런 가짜 뉴스 영상이 네. 유포가 된 사실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부분들은 러시아가 지금의 우크라이나 내부의 상황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취약성을 이용해서 영향력 공작을 행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갈등을 있습니다. 조장을 하는 역할을 지금 러시아에서 그만큼 러시아가 좀 여유가 여유가 있고 네. 이제 대반격 작전 성과도 그렇고 네. 이제 국제사회의 어떤 글로벌 안보 환경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 때문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이게 이런 변화들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대내의 환경 변화들이 지금 굉장히 우크라이나에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첫 번째로 젤렌스키 대통령의 지지율이 저도 이걸 조사하다 깜짝 놀랐는데요. 최근 3, 4개월 동안에 큰 변화가 있습니다. 원래는 어느 정도를 전쟁 네. 나기 전에 20%,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90%, 90% 그리고 네. 최근 4, 5개월 전까지 그러니까 네. 반격 작전을 대규모로 우크라이나 하기 전까지 젤렌스키 대통령 한 70%의 지지율을 얻고 있었죠. 상당히 힘을 받고 있었네요. 힘을 받고 네. 있었죠. 그리고 국민들의 우크라이나 정부에 대한 신뢰와 지지도 7, 80%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10월 말까지 집계 되어서 11월 달에 지금 나오고 있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지지율과 우크라이나 정부에 대한 우크라이나 국민의 지지율 이런 것들을 좀 쭉 조사를 해보니까요. 결론적으로 최근 젤렌스키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선이 꺾였고 70%에서요. 그렇죠. 45% 정도를 보이고 있고 네. 이런 추세는 지난 8월 달에 78%에서 네. 9월 달에 한 55%, 54% 그리고 최근 45%로 이렇게 좀 떨어지고 있고요. 네. 또 우크라이나 정부에 대한 우크라이나 국민의 지지도 과거 한 78%에서 지금은 40% 미만으로 네. 확연하게 네. 떨어졌습니다. 지금 사실은 어떤 그 전쟁이나 이런 특수적인 상황에서는 국민의 지지가 이 대통령을 움직이게 하는 굉장히 큰 원동력이 될 텐데 이게 지금 원동력이 떨어지게 되면 동력도 떨어지게 되는 것이니. 말씀하신 대로 네. 전쟁의 몇 가지 요소, 네. 전쟁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는 이제 군사력 그리고 국민의 의지가 굉장히 네.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 국민의 의지가 현재 나타나고 있는 지지율로만 봤을 때는 반토막이 난 것으로 네. 보이고요. 또 군사력 또한 대방적 작전 동안에 러시아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최소 우크라이나 군도 10만 명 이상의 인적 손실이 발생을 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 때문에 서방의 지원이 약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우크라이나의 군사력이 약화되고 있다. 네. 그리고 전쟁 의지도 감소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모로 이제 상황이 계속해서 이제 녹록치 않죠. 네, 그러니까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선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보니 이게 뭐 서방에 호소해도 안 되고 미국에 호소해도 안 되고 결국에는 그 협상 테이블로 나서야 될 것이다. 그리고 총사령관 자신의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총사령관도 설득을 하고 있다라고 하니 그런 평화협정이라든가 지금 상태 휴전 협상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나서지 않을까 하는 이제 예측이 나오고는 있거든요. 사실 유럽연합이 바라는 것 비록 우크라이나를 돕고 러시아를 즉각적인 위협으로 규정하면서 러시아를 돕고는 있으나 그들의 속내는 좀 평화 협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은 지난 5월 달에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 또 젤렌스키 대통령이 깜짝 등장을 했고요. 그 테이블에서도 이런 의제가 충분히 오고 갔고 지금도 평화 협상에 대한 어떤 논의는 오고 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변함없이 영토적 완전성 회복을 위해서 끝까지 싸우겠다. 그러니 우리가 잘 싸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무기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당위성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측을 못했듯이 아무리 그렇게 이제 항전 의지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좀 끝내야 되는 그쪽으로 내몰리고 있는 또 변수들이 계속 앞두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 중에서 하나가 미국 대선인 것 같습니다. 미국 대선이 내년에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더 관심을 줄 수 있는 여력이 안 생기게 되는 것이잖아요. 국내 정치 문제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제 미국 대선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의 역할이 중요했던 것만큼 미국의 대선은 더더욱 중요할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을 얘기하기 전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되겠죠. 유력한 공화당이 앞으로 후보가 될 텐데 본인이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 24시간 이내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 속에는 여러 의미가 숨어 있는데 사실 24시간의 전쟁을 종식시킨다는 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현재의 상태에서 일종의 휴전선이 그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절대 받아들이거나 타협할 수 없는 영역의 부분인 것이죠. 미국 대선이라고 하는 큰 변수가 하나가 또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변수로 작용할 뻔했던 우크라이나의 대선이 있습니다. 그간에 사실 서방 국가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하면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 가입과 나토 가입 촉진을 위해서 어떤 선거를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그래서 하게 되어 있는 내년 3월 선거를 정상적으로 시행을 하라고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일종의 좀 압박을 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에 대해서 미국이 그리고 서방이 선거 자금을 지원을 해주면 그리고 선거를 잘 치를 수 있도록 선거 감시단을 보내주면 대통령 선거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한국 시간으로 지난 11월 7일 러시아 의회입니다. 라다에서 그러니까 이제 11월 중순부터 2월 중순까지 약 한 90일 동안 계엄령을 연장하는 것을 우크라이나 의회 우크라이나 의회 라다에서 우크라이나 의회 라다에서 계엄령 연장에 관한 법률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제가 사실은 젤렌스키 대통령 지지율을 보고 한 번 놀랬다면 두 번째 놀랬던 것은 우크라이나 의회가 네. 이 계엄령 연장에 관한 법률안을 네. 통과시킨 그 찬반 투표의 결과를 보고 놀랐는데요. 네. 재석 의원 348명이 참석, 348명의 우크라이나 국회의원이 참석을 했고 거기서 329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329명. 329명이 네. 계엄령 네. 연장에 찬성을 네. 했고 반대표는 없었고요. 없었다고요? 네, 반대표는 네. 전혀 없었고 19명은 기권을 했습니다. 사실은 우크라이나의 미래를 위해서는 어려운 가운데서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게 사실은 일종의 바람직한 모습이 네. 될 텐데 네. 미래 후속 세대를 위해서도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선 대통령 선거를 치르기가 전쟁이라고 하는 이런 악조건상에서 어렵다라는 현실적인 인식 하나와 그리고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되면 잘루즈니 총사령관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가짜 허위 조작 네, 네. 정보를 유포했던 것처럼 또 젤렌스키 대통령을 포함한 우크라이나 여권에 네. 또 광범위한 사이버 공격을 할 거기 때문에 네. 그런 트라우마가 있으니 올곧이 전쟁에만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도 있겠죠. 네.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 선거를 하지 않겠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게 우크라이나 의회 라다에서 계엄령 연장에 관한 법률안이 거의 압도적으로 재석 의원의 뭐 기권 19표 네. 빼면 사실상 100%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대통령 선거를 하지 않는 것을 네. 공식 입장으로 발표한 거나 다름이 없는 상황인 것이죠. 네, 사실은 이게 두 개의 전쟁이 이렇게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세계에서 동시에 일어날 줄 모두가 예측을 못했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참 풀기 어려운 숙제다 보니 이거를 얼른 좀 종식시켰으면 하는 마음들이 모두 전 세계인들이 있지만 이거 참 복잡한 이해관계가 있어서 지금의 현황이 어떤지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좀 듣고 싶어서 오늘 모셨는데요. 이게 또 들을수록 복잡하네요.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포맥스D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영상을 보신 후에 궁금하신 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유튜브 연합뉴스 경제TV 채널을 통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